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는 바람에 강의를 부득이 동영상을 1부, 2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요. 위법성 조각사유란 것은 원래는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행위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위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이거를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우리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인정되는 게 정당 업무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법률로서 정해놓은 것 외에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도 나머지 것들이 인정되는데 그것은 이 아래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이란 것은 무엇이냐?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면서도 위법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책성, 즉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현대사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임 무능력자로서는 미성년자, 그리고 명정자, 그리고 약물 중독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무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의 본질은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법률이 정해놓은 대로 할 리가 없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고의의 경우 또는 주의 의무를 성실히 다했는가 안 했는가 또는 과실의 경우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을 묻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날 앞에서 보았던 과거 이론들의 내용을 기초해서 봤을 때 범죄의 성립에 왜 책임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하여 왜 형벌을 과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기착이 된다는 거죠. 자, 형벌이란 것이 우리가 본 것처럼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한테 응보로서 처벌을 가하는 건데 행위자에 대해서 이러한 처벌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형벌이라는 형태로서 책임을 수용한다는 응보형론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게 일반 사람에게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한테 처벌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또 나아가 오늘날 형법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예방, 일반적인 예방이 됐던 특별적인 예방이 됐던 이러한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에 대한 논의로서 책임이 없는 형벌의 이것은 행위자에게 반성심도 없고 판단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형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또 장기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 아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형법 규정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서 볼 수 있는 것이 고의와 과실의 문제입니다. 고의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A는 B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칼로 B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B를 사망에 이르게끔 했다는 것이고요. 반면 과실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C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하여서 앞을 잘 살피지 못하고 통행인 D에게 가서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D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객관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위 양자에게는 모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는 없습니다. 반면 고의 행위로서 이것은 명백히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행위이지만 과실행위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전자는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선 안 될 일이죠.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되는 거지만 반면 후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연히 과실에 의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경우에는 형사상 처리보단 손해배상의 처리로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내용들 중에 구속요건 자체에서 고의와 과실, 즉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별하는 형법 규정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행위자에 의해서 고의였냐 과실이었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형태 그리고 구성 요건을 달리 규정한 대표적인 규정들을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상해 치사죄, 타인을 상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경우, 다음으로 폭행 치사죄, 폭행을 저질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에 의한 치사죄, 그리고 과실 중에서도 중과실에 의한 치사죄, 다음에 업무를 하던 와중에 실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업무상 과실 치사죄 등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위법성, 그 중에서도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우리 형법에서 인정하는 5가지를 보고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할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수업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라는 것은 우리 형법교과서 그리고 법학개론 교과서에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 즉 내가 타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 생명상의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이것을 반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침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이 인정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에 대한 반격하는 행위가 형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은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반격자의 행위에 관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당방위는 예로서 A는 밤에 길에서 폭행 B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폭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칼에 찔렸는데 넘어지면서 손에 쥔 돌로 반격을 해서 B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살해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A의 행동은 과연 정당방위가 되냐? A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어떻게 됐다? 우리 판례에선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됐고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대부분은 과잉방위가 돼서 실제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잉방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방위 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거예요. 즉 상대방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를 때리는 정도로만 했는데 나는 칼을 들고 사람을 살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또는 과잉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상당성이라는 개념이 법원에서의 판결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성, 즉 100의 힘으로 나를 제압하려는 사람한테는 100의 힘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100을 뛰어넘는 힘으로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가해를 입히려던 사람은 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것은 법원의 판단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책임을 감소 및 소멸할 뿐이므로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긴급 피난이라는 게 있어요.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임신의 지속이 있는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낙태 수술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입니다. 반면 예외적으로 과잉 피난으로는 피난 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상당성이 그 기준입니다.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형이 감경 면제만이 될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서의 정당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것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법령의 근거에 의해 권리나 의무로 행해지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 그리고 징계 행위, 현행범인의 체포, 노동쟁의 행위 등이 포함되고요. 다만 여기서 해석함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라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해 계속 또는 반복되는 의사로서 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사회윤리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정당행위로선 의사의 치료행위죠. 우리가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을 때 하는 의사의 행위 자체가 보다 한 개인의 신체에 대한 훼손, 그리고 이것이 형법상
상해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의료행위는 뭐다? 정당행위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자구행위예요. 이것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의 발동, 즉 경찰이나 공무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한다?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정대 정의 관계, 즉 불법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에 맞서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이 현재의 위난에 대한 사전적 긴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구행위는 뭐다? 이미 침해를 받은 나의 청구권을 구조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그것을 행하는 사후적인 긴급행위입니다.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이 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이 과잉 자구행위가 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형이 감경 면제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현행범이랑 충돌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웬만하면은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구행위를 하고 함에 있어서 화가 난다고 그 사람을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과잉 자구행위로 인정을 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서 이것에는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 용서하는 것과 위법성을 조각하는 승낙이 있습니다. 전자는 구속요건이 피해자인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로서 소유자가 재물의 취거에 동의할 때, 즉 물건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 또는 후자 같은 경우는 구속요건적 행위로서 불법 행위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승낙을 받는 경우, 예컨대 신체의 완전성 등에 대한 침해를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UFC라든가 종합격투기나 각종 격투대회 같은 거 할 때 어떡합니까? 사전에 상호간에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생긴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다라고 쓰고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피해자의 승낙의 예로 들을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추정적 승낙이라고 해서 피해자의 승낙이 없거나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부재 중일 경우에 의식이 없을 경우에 필요한 때에 어떻게 한다? 승낙을 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만 긴급피난과 피해자의 승낙 사이에서 위치하는 독자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인정되는 게 어떤 거다? 의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응급실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온 동의자도 없어요. 동행자가 없는 경우에 어떡하냐? 의사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될 법적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을 구출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승낙을 받은 전제 아래 추정적 승낙이라는 것을 하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추정적 승낙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날 현재 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인의 종류, 일반적인 형태로서는 정범이라고 해요. 한 개의 범죄에 2인 이상에 관계하는 것은 드물지 않죠. 왜냐? 범죄란 것이 1대1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수의 관계에서 적용될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형태로서는 한 명이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개인 책임 원리에 입각한 근대형법에서는 타인의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데 타인의 행위에 관여해 어떠한 법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는 개별 국가마다 입법 정책에 의해 다를 수 있어요. 어디까지를, 누구까지를 범죄자로 볼 것인가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탈리아의 같은 경우는 모든 범행에 참여한 사람을 전부 정범으로, 즉 실제 범죄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범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범과 공범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1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단독 정범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단독 정범은 직접 정범과 간접 정범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직접 정범은 스스로의 손으로 직접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말하고요. 간접 정범은 타인의 행위를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형법은 간접 정범에 관한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고 형법 각 본조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정범의 형태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조직폭력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이 위에서 이것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그 밑에 실제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실제 지시한 사람은 정범이, 그리고 이것을 실행한 사람은 간접 정범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형법 이론 구성을 해서 공무공동 정범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까지 모두 정범으로 동일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 외에 공범이라고 해서 보통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등의 형태로서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죄수론입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과제를 내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떤 죄로 처벌을 받을 것인가, 또는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양형이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양형, 그리고 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죄수로는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여러 개인가에 따라서 그 문제가 정해집니다. 예컨대 자동차를 10대 훔치면 절도죄가 10개가 성립할 것인가, 또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창고에 침입하여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과 같이 범죄의 수를 어떻게 정할까는 개별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요. 즉 일죄와 수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기준에 대해서 이게 견해가 대립을 합니다. 행위를 표준으로 모든 행위를 한 것에마다 다 죄를 줄 것인가, 법익 표준으로 해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에 있어서는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죄로 볼 것인지, 의사로 볼 것인지, 구속요건으로 볼 것인지 여러 가지로 따지는데, 우리나라의 판례와 다수설은 어떻게 본다? 구속요건을 기준으로, 즉 해당 법 조문을 기준으로 구속요건을 1에 충족하면 하나의 죄가 되고요, 여러 개의 구속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개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은 원래 수죄이고 과형상 일죄로 취급할 뿐이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질러요. 집에 침입했죠. 자,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자, 주거 침입,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 나왔어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죄로 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여러 가지 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 형법은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외에 2종의 형인 때에만 병과주의라고 해서 각 죄에서 정한 형을 병과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요. 상상적 경합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한 사람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중에 양형이 가장 센 거로 처벌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재형법정주의예요. 재형법정주의가 되다 보니까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형벌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형법 총론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 형법은 최고형으로서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료, 과료, 물수와 같이 9개의 종류로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이라는 4종의 형태로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료, 과료 등에 대해서는 주형, 즉 몸에 관련된 내용으로,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주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으로서 법원에서 땅땅땅 선고하는 형을 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주형에 부과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으로서 부가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다만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 범죄 행위의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 사용된, 예를 들면 살인에 사용된 권총 같은 경우, 또는 범행의 살출물인 물건, 도박에 의하여 취득한 금품, 또는 기타 위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 작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그 과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물건인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양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몰수만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수는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떡한다? 필요적으로 몰수도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뇌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범인 또는 과정을 아는 자가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제공된 물건 등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필요하다 그러면 몰수만, 양형을 하지 않고 몰수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쉬지 않고 한 2시간 정도로 해서 여기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그 형법 총론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인터넷이 끊기는 바람에 부득이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여러분께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이번 주 5월 1일 수업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 2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로 대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는 수업을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쪽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 강의에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